네, 다문화 사회복지론 6주차 2차시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문화 적응 관련 이론, 그래서 그 중에서 1번 문화 적응 스트레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내용에서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으로서 결국 개인이 새로운 사회에 통합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위기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언어적인 차이 또는 이제 뭐 기후나 또는 음식 그리고 근대와 정도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 어렵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련된 내용이 문화 적응 스트레스였습니다. 자, 이번째 이제 두 번째는 동화 이론입니다. 자, 동화 이론은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 이제 이 문화 적응 스트레스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이제 나는 부분인데 아마 이 언어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동화 이론, 동화되어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동화는 이제 이 사전적인 내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동화는 다양한 하위 문화를 가진 집단이 그 사회의 지배 문화와 유사해지거나 또는 지배 문화권 속으로 흡수되어 가지고 자신의 독특한 문화적 속성의 일종의 변화를 가져오는 문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동화라는 그런 이제 이론에 대한 개념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이 거주하는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다문화 가정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지배 문화와 유사해지려고 노력하고 그게 흡수돼 간다기보다는 초창기에는 우리나라는 완전 동화된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보면은 되게 처음 우리나라에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스마트화 되면서 많은 것이 또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도 얻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구글 번역을 통해서 실시간 우리가 음성을 통해서 실시간 바로 번역도 되잖아요. 이게 음성으로도 바로 되고.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뭐 90년대 특히 80년대 더 말할 것도 없고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는데 2000 코로나 전후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 물론 2010년대 중반 초반 중반 이 구글 번역이 어찌 보면은 뭐랄까요, 이 번역 이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웬만한 나라 언어는 실시간 번역이 다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적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초창기 80년대 9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다문화 가정 이제 타국분에게 그 사람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이 낳은 자녀가 아직 엄마가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분에 대한 한국어 언어 교육을 위한 선생님을 파견해 드린다거나 기타 이런 관련된 문화가 자리를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다문화 초창기 시대에는 그 당시 한국에 와서 정착했던 많은 초창기 다문화 가정 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다문화 가정 물론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 또 풀어야 될 수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지금은요. 그 좋아진 역할에 있어서 어쩌면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들이 80년대와 90년대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이제 살게 된 다문화 가정 분들의 어찌 보면 하나의 뭐 업적이라고 해도 될까요?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새로운 문화에 들어왔는 분들이 그 문화에 하나씩 하나씩 적응해가면서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면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영남대학교 쪽에서 한 번씩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가보면은 그쪽 뒤쪽에 가보면은 히잡 쓰신 분들, 특히 이 아랍권에서 왔는 이 여성분들 중에 이 동남아에서는 사실 여성들이 히잡 쓰는 여성들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쪽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히잡을 쓰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도 가끔 히잡을 쓰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히잡을 쓰는 이제 무슬림 정통 사람들을 보면은 눈 빼고는 다 가리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히잡은 착용하고 있는데 머리와 뭐 턱까지는 가리는데 보면은 눈, 코, 입, 얼굴은 다 그냥 이제 오픈하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본국에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본인의 문화를 어느 정도 우리나라 문화에 희석시켜가면서 자기 문화를 지키되 또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끔 바꿔가는 뭐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뭐 이런 동아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굳이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죠.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10년이 지나고 또 막 20년이 되어가는 이제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인 이제 이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통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다가 자신 나라의 본국에 대한 그 음식 문화를 같이 겸해가지고 같이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짬뽕이 되었다 할까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다가 본국에 있는 뭐 향신료나 이런 거를 적용해서 또 만들어낸 제3의 음식, 이런 것들이 또 인기를 끄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 그렇죠? 특히 지금 우리가 뭐 MZ 세대들이 굉장히 현재 많이 좋아해서 많이 먹고 있는 이 마라탕 같은 경우, 마라탕이 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하나의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마라탕, 중국에서 나오는 이 마라탕 본국 음식은 사실 우리나라 입맛에 너무 강해서 잘 못 먹죠. 그렇죠? 특히 산둥 지방이나 그쪽에서 오는 음식들 같은 경우는 향신료가 강해서 거기서 나오는 마라탕 우리나라의 입맛에 잘 안 맞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보다 더 맵게 먹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라탕 먹는 쪽 사람들은 국물을 거의 안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 국물 먹죠.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마라탕은 중국 본토 음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입맛에 많이 바꾸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맛에 많이 바꿔서 순화된 맛이라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음식 문화로 본다면은 하나의 동화 이론이죠. 그래서 이 동화는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지배 문화와 유사해지거나 지배 문화권 속으로 흡수돼 가면서 독특한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동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는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보시면은 뭐 전통적인 동화는 자신의 정통적인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정착 사회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는데, 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에 현재 들어와 있는 이 무슬림 중에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음식 문화를, 물론 음식 문화를 한 예를 든다면은 그쪽에서는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왜?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그런데 꼭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계명대학교 여기 어디죠? 계명문화대학교에서도 나와서 저기 지하철역에 있는 계명 사거리 쪽에 가면은 맞은편 쪽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누가 같이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 뼈 해장국집이 있어요. 뼈 해장국집을 갔더니 이 무슬림 남성과 보면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히잡을 그냥 말고 눈, 코, 입은 다 드러나 있는 히잡을 쓴 여성들과 함께 이 뼈 해장국집에서는 음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돼지고기 음식밖에 없어요. 근데 돼지고기 이거 감자탕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들어와서 자신들의 어찌 보면은 문화를 버렸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또 이렇게 용화시켰어. 또 한국 문화에 정착했는 건데, 근데 굳이 음식 문화로 따진다면 자신들의 음식 문화를 보면 돼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먹고 있잖아요. 한국에 들어온 지 오래된 이제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근데 그게 맞고 틀렸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그런 경우에는 자신 나라의 또 하나의 한 부분인 음식 전통 문화는 내려놓고 새로 정착한 사회 문화에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 또 생활하는 거다 보면 되겠죠. 또 그런 문화 쪽에 설명이 동화 이론 내용이 또 된다고 볼 수 되겠죠. 그리고 용광로 이론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동화 이론하고 뭐 큰 분리해서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파트에 같이 넣어놨는데, 보시면 용광로 이론이라는 거는 다양한 문화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기존의 문화들이 융화되어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출현하는 거. 쉽게 말하면은
외국인 거주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또 다양한 하위 문화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인천에 가보시면은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차이나타운에 가보면은 거기 거주하는 이 대부분 중국 사람들은 본토에서 만들어낸 그런 음식 문화와 그런 기타 생활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 또 다른 우리나라에 맞춰서 만들어낸 또 다른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중국 음식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자장면 있잖아요. 근데 자장면은요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만들어진 하나의 중국 본토에는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에 만들어진 면이 이제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광로 이론 말고 용광로란 뜻 알잖아, 그렇죠? 그게 녹아버리는 거잖아요. 녹여서 용광로 뭐 제철소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철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 다 녹여가지고 또 다른 물을 만들어 찍어내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용광로 이론은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하나로 녹여가지고 새로운 걸 또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용광로 이론도 이렇게 동화 이론의 입장에서 같이 살펴볼 수 있고 이해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 다원론이라는 건 다양하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다인종 또는 민족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또는 역사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동화 이론 내용하고 뭐 크게 내용상 차이 없죠. 그래서 문화 다원론은 이민자들의 이중 언어 그리고 뭐 이중 문화권을 형성을 강조하고 각 인종이나 민족은 서로의 이익 추구와 협조를 통한 조화를 이루면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간다. 어쩌면 이게 가장 현재 후기 산업사에서 많이 다양해져가는 다문화 과정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무조건 이건 뭐 새로운 사회에 왔으니까 니네 기존에 네가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문화 성격은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새로운 문화에 무조건 적응해라. 이렇게 되면은 앞서 우리 살펴봤던 문화적 스트레스가 심해지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문화에서 자신의 문화와 그리고 이주해야 하는 새로운 지역의 타문화와 같이 공존을 이루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적응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적절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7년도에 문화적 용광로를 제시했고 지배문화가 마치 용광로처럼 작용하여 다양한 이민자들의 문화가 지배문화 속에 녹아들어가서 더 새롭고 더 매력적인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지만 자 결론입니다. 지배문화 스스로는 큰 변화를 겪지 않으면서 다른 문화를 녹여 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뭐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다양한 면에서 우리가 이 동화 이론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화 이론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는 다르게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또한 매력적인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그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것. 그래서 현대 후기 산업사에서 가장 적절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많이 현재 형성되어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는 다원화주의입니다. 자 이거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한 사회 내에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들이 문화를 하나의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쪽 문화를 이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 문화로 와서 다문화 가정을 만드는 사람에게 너네 문화를 뭐라고요? 우리나라에 녹아들게 하지 말고 너네 문화를 너네 문화대로 지키면서 또 새로운 문화를 존중하면서 같이 공존하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문화주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화적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 문화를 존중하고 그 지위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의 정치,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다 이제 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정하는 것을 가장 민주주의 방법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라 보는데, 물론 틀렸다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다수결, 어쩌면은 벤담이라는 이 철학자 알잖아요.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하나의 또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다수결의 원칙에는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소수의 의견, 소수의 행복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수가 항상 맞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문화적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는 이러한 형태가 가장 또 어찌 보면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뭐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위에서 했는 말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라 차별 없이 배제 없이 이렇게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문화주의,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크게 문화 적응 관련 이론 세 가지,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동화 이론, 동화 이론 속에서 용광로 이론과 문화 다원론 뭐 이런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문화주의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론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다문화 가족의 실태입니다. 자, 이런 실태는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외워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나라 후기 산업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실태가 이런 식으로 현재 형성되어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결혼 가족을 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 건수가 현재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말고도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국제결혼도 현재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 이 개발도상국의 이제 결혼을 목적으로 이제 외국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 결혼 건수가 아직까지 그 빈도수로 보았을 때는 훨씬 많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뭐 언론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여성과 다른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국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남성 한국 사람과 여성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로 본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개발도상국, 이 동남아시아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 결혼할 때는 이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남성보다는 이 동아시아 쪽, 특히 일본 또는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동아시아 쪽은 좀 더 치우쳐 있는 이제 싱가포르나 또는 이제 유럽 쪽이나 북미 쪽 분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빈도가 좀 더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뭐 매체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 밑에 내용 보시면은 2010년 한 해 동안의 국제 결혼 중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전체 국제 결혼의 76%. 그 말은 곧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불과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결국 한 3배 이상이 결국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지금은 조금 이 빈도가 조금 바뀌었겠죠. 물론 2010년도 자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 결혼이 높아진 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요 내용을 보시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바로 농업이나 어업 쪽, 그쪽에 농림업에 종사하는 남성 중 10명 중에 4명이 현재 국제 결혼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제 결혼 상대국은 대부분 이제 동남아시아 쪽의 분들이 많이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국제 결혼이 현재 보편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 결혼 가족이 또 하나의 가족 형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절대로 국제 결혼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또는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된다는 시각으로나, 또는 뭐 좀 편협된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의식 중이라도 무언 중이라도 그렇게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현황은 여러분들이 자료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굳이 이걸 하나씩 읽어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내용 보시면은
국제 결혼이 지금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로 현재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정감률이 2000년대 초반대와 2015년대는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10년을 기준으로 현재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이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혼 이민자 국가별 실태는 뭐 지난번 수업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중국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과 일본, 필리핀 등으로 다양하게 특히 이제 후기 산업 사회로 넘어오면서 국제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또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국가들과 비교한 이제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 가정이 현재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 현재는 더 다양해질 것으로 그렇게 현재 전망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내용 보시면은 혼인 종류별도 보면은 국제 결혼 실태는 초는 현재 2005년대에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렇게 계속 많이 국제 결혼은 사별 후 재혼보다는 이혼 후 재혼하는 경우가 매우 높아졌다는 거. 뭐 이런 뭐 내용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뭐 굳이 수치를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흐름이다라고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가족.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 가족 우리가 앞선 수업 시간에 지난 5주차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다뤘던 것처럼 본국에서 결혼을 하신 다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외국인끼리 결혼한 또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외국인 근로자로 들어와서 본국 사람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아시는 분 보니까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로 왔다가 이 베트남 분하고 또 이제 이 캄보디아 분하고 서로 또 결혼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일단은 뭐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근데 요즘엔 전쟁이나 자국의 정치 이런 경우는 잘 많이 없고요. 대부분 경제적인 상황 이것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대부분 다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아프리카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내전이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TV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마 배를 타고 갈 때 배에 몰래 숨어들어서 이렇게 미리팡을 한다거나 지난번에 진짜 막 상상을 초월하는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 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 지금 보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은 물론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이제 그분들은 또 그렇게 이제 모험을 했을 수도 있는데 비행기가 여러분들 비행기 다 대부분 다 타보셨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어찌 보면은 속력과 그 내용을 보시면은 엄청난 바람을 저항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비행기 바퀴에 달려 있었는데 매달려 자기 뭐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뭐 끈으로 이제 몸을 묶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거는 비행기 바퀴가 이륙 후에도 계속 바퀴를 내리고 가던가요. 결국 바퀴는 비행기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줄이 끊어지면서 상공 200~300m에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많이 연출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프리카나 그쪽 이제 정치적으로 힘든 나라에서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라들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D 업종 이를 기피하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 통해서 현재 이 3D 업종에 많이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주는 또 굉장히 이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나머지 국적 실태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요. 내용 그래서 현재는 국적은 중국이 현재 압도적으로 현재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언어적인 문제나 이 조선족들도 포함입니다. 조선족들도 국적은 중국 국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 다 포함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 언어적인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언어적인 문제를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외국에 뭐 독일이나 이쪽으로 파견되는 사람들이. 근데 중국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도 되지만 한국어도 된단 말이에요. 한국어 물론 억양은 우리하고 좀 안 맞지만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은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고용하기가 더 고용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어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해결되니까 굉장히 많이 또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일단 외국인 근로자 형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태민 가족, 북한 이탈 주민 가족이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가족들도 현재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지금 이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세트민에 대한 그런 이제 어찌 보면은 뭐 지원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다양하게 우리나라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탈북을 하게 되는 원인, 뭐 김성윤 씨가 썼는 2020년도 자료에 보면은 북한에서 탈북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한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대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식량난이나 또는 뭐 그에 따른 많은 북한에서 이제 어차피 예전하고 다르게 옛날 북한의 어차피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가지고 나만 그러면은 다 굶어 죽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탈북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웬만한 북한 사람들 아는 사람은 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셨어요? 북한은 아시안 게임을 중계를 안 하잖아요. 대신에 자기 나라가 잘했는 거는 녹화 방송으로 중계를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어찌 보면 태국 뭐 심판이나 태국이었나요? 태국 심판 맞죠? 태국 심판과 또 뭐 북한은 중국이 어찌 보면 홈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일방적인 좀 잘못된 그걸로 퇴장도 당하고 해서 여자 축구가 8강에서 중국한테 북한한테 1대4로 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북한에서 그걸 이제 자기들이 잘했으니까 녹화를 방송을 하는데 자기 나라는 조선으로 나라를 표기라고 자막에 보니까 대한민국을 한국도 아니고 원래는 남조선, 남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 보셨어요? 뉴스? 북한에서 방송하는 그 장면에 보니까 자기 나라는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고 남조선도 아니고 괴뢰국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괴뢰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만큼 북한은 좀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탈북의 원인도 현재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았죠. 자, 뭐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면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지만 온라인 수업은 시간을 또 채워야 하는 또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다문화 가족의 이제 문제점 우리가 같이 한 몇 분만 살펴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문화 가족의 문제점인데 이 다문화 가족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물론 특별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국제결혼의 문제점은 대표적인 게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과 문화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문화적인 차이는 단순한 언어.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처음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글 번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 언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 정책적으로 자리를 많이 잡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으로 이제 이주해서 오는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분들이 이미 자기가 이제 가야 되는 이주해서 가는 그쪽 국가에 대한 언어 공부를 이미 많이 어느 정도는 하고 어느 정도의 일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오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단순한 언어와 같은 의사소통 문제는 아직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큰 문제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가부장적 문화, 굉장히 잘못된 문화죠. 물론 이것이 무조건 틀리다 맞다를 의미하다기보다는 함께 같이 공존 이런 것을 배제시키는 문화잖아요. 가부장적 문화가 모든 남성 우월주의 사상으로 여성들에 대한 어찌 보면은 무시와 여성들이 당하는 불합리한 것을 가부장적 문화는 그걸 합리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음주 문화 이건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 우리나라 막 술 돌리는 문화 굉장히 잘못된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과 기타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차이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물론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로 사람이 사랑할 때는 웬만한 건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서로 감정이 서로 한국 사람끼리도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도 말이 안 통해가지고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히 해결될 일도 큰 부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언어 단절이 주는 또 하나의 이제 뭐 한계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녀 양육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또 다른 차이점이 서로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해서 가족 간 또는 지역 주민 간의 공동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국제 결혼의 문제점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 언어와 이 문화적인 차이 이것들이 가장 큰 이제 보면은 어려움으로 그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 문제와 부부 갈등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자신의 본국에서 있었던 그런 문화와 많이 다르다면은 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특히 자녀 같은 경우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어찌 보면 가장 오래 함께 같이 공존해야 될 사람과 너무 안 맞다면은 그것이 또 감정적인 문제로 부딪히게 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우리가 문제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국제 결혼에 있어서 다문화 가족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녀의 문제와 이 부부 갈등 문제 그리고 기타 이어지는 이제 폭력 학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7주차 10월 16일 수업 때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 10월 9일 수업 잘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가 그 다음 10월 16일 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